자녀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네 번째 유형의 아이가 좀 탐나지 않아? 그렇지. 나 역시도 내가 훗날 엄마가 된다면 저런 엄마가 되고 싶고 내면이 강인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4번 유형의 아이와 그 부모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지켜보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4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 궁금하다. 궁금하지? 유치원 신학기가 되면 난 첫날부터 매일 눈으로 아이들을 관찰을 해. 유난히 첫날부터 돋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 돋보이는 아이가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이면 난 첫날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 올 1년 나의 학급 운영이 굉장히 수월해지겠구나, 편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반대로 일명 대장 노릇, 대장질을 하려고 하는 아이가 첫날부터 돋보이는 한 해는 사실 첫날부터 좀 걱정이 돼. 왜냐하면 그 아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될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의 전화가 쏟아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이야.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와 대장질을 하는 아이가 달라? 완전 달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가 이끄는 놀이는 굉장히 이타적이고 민주적이야. 이 아이는 놀이에서 역할을 정함에 있어서도 친구들과 민주적으로 결정을 해. 그리고 어떤 시기 있게 리더십을 발휘를 하냐면 친구들이 각자 놀고 싶은 놀이를 이야기를 하겠지. 그 의견을 잘 경청해서 듣고는 의견을 수렴해. 그리고 선택해서 결정 내리는 것까지 정말 자연스럽게 민주적으로 그 결정을 내리는 아이가 진정한 리더야. 리더인 아이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이 빛나는 언어를 가지고 있거든. 그렇겠지. 아이들은 인기 많은 아이를 닮고 싶어 해.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 아이가 가진 빛나는 언어를 아이들이 모방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의 긍정적인 언어가 전염돼요. 그 반 교실 문화가 만들어져. 우리의 1년은 편할 수밖에 없지. 자, 그런데 반면 대장질 하려고 하는 아이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놀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친구들의 의견 수렴 따위는 없어. 본인이 역할 분담도 독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해. 그리고 교묘하게 친구를 따돌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그리고 친구를 놀리는 행위는 그냥 소소하고 악의 없는 장난으로 다 둔갑을 시켜버려. 적당하게 친구를 협박하는 기술도 갖추고 있고 친구의 물건을 내 물건으로 가지고 오는 일명 뺏어오는 언어적인 언변도 기가 막혀. 어떤지 아니? 너 이빛 예쁘다? 나 줄래? 이렇게 물어. 그럼 상대 아이가 나 이거 아끼는 건데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이 대장질하는 아이는 이렇게 말해. 네가 이빛 나에게 주면 나 오늘 바깥 놀이터 나가서 너 언니 역할 시켜주려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안 줘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럼 이 아이는 꼭 언니 역할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대장질하는 아이가 풍기는 그 미묘한 힘의 원리 때문에 그냥 핀을 주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대장질하는 아이가 포함된 교실에서는 4가지 분류로 아이들의 모습이 관찰이 돼. 첫 번째는 대장질하는 아이의 이런 대놓고 하는 행포와 독재적인 행동에 별로 불평불만이 없어. 적당하게 그 아이의 기분도 맞출 줄 알고 대장질하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불편함 없이 다 해내. 나는 사실 관찰할 때 저 아이가 정말 불편함이 없는 건가 아니면 참아내고 있는 건가 관찰을 하잖아. 진짜 이 아이들은 불편함이 없는 거야. 그러면 사회성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남편 생각해봐. 나 자신에 대한 권리감은 없는 거야. 그냥 이 아이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이 아이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불편하지 않는 건가? 불편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남편 우리 어른들은 누군가를 파악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추론적으로 상대를 분석하거든. 그런데 아이들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친구를 분석해. 무슨 뜻이냐면 내 말을 그대로 따르는 어떤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쟤는 함부로 행동하고 말해도 괜찮은 아이. 벌써 그런 걸 안다고? 알지 아이들이. 저 아이한테는 함부로 대해도 돼. 저 아이 아무 말도 안 하거든. 웃거든.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아이. 심부름 시키기 안성맞춤인 친구. 유치원을 벗어나서 더 큰 학교 기간으로 이동을 할 때마다 이 아이의 인생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어. 호구 인생 시작인 거야.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친구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불편해하지 않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긴 해. 이 아이는 가족 내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아, 빨리 좀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냥 일상적인 아이. 아, 진짜 왜 저 모양인지 몰라. 하는 언어. 이런 폭력적인 언어가 전혀 불편함이 없는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인 거야. 이 아이는 오히려 친구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하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고맙기는 한데 불편해. 왠지 아니? 어색해서 불편한 거야. 그런데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친구를 보면 익숙해서 편한 거야. 그냥 부모가 나를 함부로 대하던 환경에서 유치원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친구를 만나는 그냥 공간의 이동만 있을 뿐이야. 너무 속상하고 불쌍하지. 안타깝다. 안타깝다. 대장질하는 아이가 이런 아이에게 정말 함부로 대하거든. 그런데 이 아이는 기분 나쁜 표정 한 번 짓지 않고 그 아이를 향해서 헤헤헤 웃을 때마다 사실 그걸 지켜보는 내 가슴 한켠이 좀 아렸어.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뒷부분에서 이야기할 건데 부모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부모가 주인공이 되어서 아이를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가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는 건 정말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하지만 부모가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아무리 교실 안에서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하여도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기가 힘들어. 자, 두 번째 유형의 아이는 대장질하는 아이와 별 트러블 없이 잘 노는 것 같아. 그런데 부모님들이 정말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대장질하는 아이와 노는 게 불편했어. 그런데 이 아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집에 가서 대성통곡하는 아이가 되는 거야. 엄마, 나 사실은 오늘 고양이 역할 하기 싫었어. 나 언니 역할 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엄마, 오늘 그 친구가 내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어. 나에게 너는 저기 제일 뒤에 가서 서라고 이야기를 했어. 나 너무 아프고 기분이 안 좋았어. 집에 가서 사실은 불편했음을 이야기하는 아이들. 원에서는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 첫 번째는 올해 우리 반에 대장질하는 아이가 있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아이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언어를 자신감 있게 내뱉지 못하네. 내가 어디서부터 도와줘야 되지? 정말 이 문제를 긴 호흡으로 내 가정 속에서 내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해주는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들이 계셔. 이 엄마들은 원에 전화 와서 우리 아이가 사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선생님, 제가 들여다본 결과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교육 전문가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야. 그럼 나는 조금 있다가 4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머니께 알려드려. 그럼 어머니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가정 내에서부터 이 아이가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서 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이 아이들은 금세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을 해나가. 엄마의 따뜻한 믿음의 시선이 이 아이를 살리는 거지.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엄마들이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내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 엄마가 교사가 주인공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경우야. 무슨 말이냐면 가정 내에서 엄마가 내 아이를 지도할 생각은 없으신 거야.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 그 아이와 놀지 못하게 해주세요. 또는 선생님, 그 아이 야단 쳐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너 왜 싫다고 말 못해? 싫다고 이야기해봐. 왜 너만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라고 내일은 꼭 가서 이야기해라. 하고 엄마가 언어로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야.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 같았으면 진작에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렇죠. 이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아이인 거야. 그런데 부모는 계속 선생님에게 도와달래.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와 당장 놀지 않게 떨어뜨려 놓았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이 아이의 인생은 해피엔딩인 거니?
매 학년을 거듭할 때마다 얼굴 생김새만 다른 또 다른 대장질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치. 그때마다 엄마가 반을 분리시키고 그 친구와 놀지 못하게 해달라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니? 실제로 그 아이와 교실 안에서 부딪혀야 되는 건 내 아이인데 맞아요. 그 외부적 환경을 통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그치. 그리고 아이에게는 어때? 계속 이렇게 말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이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게 될까? 나는 이런 말도 못하는 아이. 그렇지.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보잘것없는 아이야 하는 정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자랄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친구들을 무심코 하는 행동이 다 본인을 공격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야. 유치원 시절부터 엄마가 친구가 너를 공격하기 때문에 너는 피해를 받는 아이다라고 해석해 주었거든. 이런 아이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피해의식이 가능한 아이 옆에 있다 보면 대장질을 하는 아이가 아닌 그냥 평범한 아이도 왠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 왜냐하면 나는 고의로 하지 않은 행동도 이 피해의식 강한 아이는 다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야. 그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선생님이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외로운 인생의 시작인 거야. 이 엄마는 내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지. 세 번째 유형의 아이는 치고 받고 싸우는 경우야. 아, 그런 애들도 있네. 대장질 하는 아이가 너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러면서 서로 정말 치고받고 싸워. 서로 힘으로 경쟁을 하는 거지. 사실 독재를 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맞서 싸우는 독립군 같은 이미지는 절대로 아니야. 사실은 기질과 성향이 똑 닮은 쌍둥이 같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나도 사실 대장질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조금 더 강력한 아이를 만났을 뿐이야. 이 대장질을 하는 아이도 있잖아. 나중에 다른 학년 되어서 자신보다 더 강력한 대장을 만나면 이 3번의 아이가 되는 거야. 그냥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누가 더 강자인가에 대한 싸움이네. 왕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전투가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아이는 훗날 학교 기관으로 옮겨가게 되면 학교 폭력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협상과 타협이란 없어. 그냥 무식한 아이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상담하면 정말 약간 공통된 특징들이 보여.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환경 속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이나 언변으로 나를 내려 누르는 언니나 형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집에서 그 힘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실에서 내가 제일 힘이 센 것으로 아이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또는 부부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배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배우자를 조금 가슬라이팅 한다거나 지배하려고 하거나 힘의 원리로 제압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힘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케이스지.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힘이 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네. 그래서 교실 안에서도 힘으로 친구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경우지. 그런데 나와 비슷한 아이가 벌써 대장질의 왕자를 차지해버린 거야. 난 이 왕자를 차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아이들의 싸움은 반복되는 거지.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해보잖아. 나 양쪽 부모님들과 통화를 다 해야 될 거잖아. 격투가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들도 조금 특이한 모습들을 보여. 어떤? 내 아이가 이번에 조금 더 상대 아이에 비해서 덜 잘못했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꼬투리를 자꾸 물고 늘어지시는 거야. 사과받아야 되겠다 하시거든. 내 아이는 그냥 한 대 쳤는데 상대편 아이는 꼬집었다. 그래서 얼굴에 상처를 냈다. 근데 그 다음번에는 또 이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야. 당장의 승리감을 맛보면서 끝내시는 거지. 그런데 나는 그 부모님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제 평생 아이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일이 그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데 궁금한 게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안 놀면 되잖아. 응. 근데 왜 같이 놀면서 싸워? 그러게.
이 아이들은 서로 싸우고 오해하고 부딪히고 음모하면서도 서로 떨어질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왠지 아니? 왜야? 이 아이들이 가진 결핍은 샴 쌍둥이처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인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이 아이들은 홀로 서기가 두려운 거야. 그리고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만나본 적이 없어. 진짜 놀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은 공통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면서도 떨어질 수 없는 거지. 자, 이제 네 번째 아이에 대해서 소개할게. 네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 동안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아이와 함께 놀아봐. 놀아보고는 아, 저 친구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껴. 그리고는 그 즉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친구를 피해. 이런 아이들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이야. 이런 유형의 아이들이 학기 초에 혼자서 노는 모습이 종종 발견이 되거든. 그리고 놀이를 하지 않고 친구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모습이 목격되거든. 그래서 언뜻 보면 사회성이 약간 부족한 아이들처럼 보이기는 해. 약간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겠네.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대장질을 하는 아이가 결코 사회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없어. 부모로부터 건강한 경계와 지침과 훈육을 받지 못했는데 사교성만 좋은 아이들이 대장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교성만 좋은 거야. 그럼 겉으로 봤을 땐 되게 활발하고 오히려 사회성 좋아 보이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야. 타협할 줄 모르고 민주적으로 협력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그 사회성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런데 반대로 이 4번 유형의 아이들은 학기 초에 언뜻 보기에는 사회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사회성이 높은 아이들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이 아이들은 강인해. 나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맞춰가면서 노는 게 친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현명한 거네. 현명한 거지. 지혜로운 거야.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걸 벌써부터 알고 있는 꼬마 철학자들인 거야. 그런데 대장 노릇하는 아이가 자기를 추종하는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은근히 누구를 신경 쓰냐면 이 4번 유형의 아이들을 신경 써. 왜냐하면 혼자 있는데 외로워 보여야 될 거잖아. 그래야지 내 대장질이 근사한 게 되잖아. 그런데 저 아이는 혼자 있는데도 외로워 보이지 않는 거야. 당당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은근히 그 아이를 가스라이팅 하기 위한 본인만의 기술이 들어가. 어떤 기술인지 아니? 뭔데? 이건 너 줄까? 나 필요 없어서 그런데 너 가져. 이렇게 해. 그럼 이 물건을 가지는 순간 내가 너에게 이 물건 줬잖아 하면서 이 아이를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4번 유형의 아이들은 정말 내 예상대로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아. 고마운데 괜찮아. 나에겐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나는 왜 저 어린 시절에 저렇게 하지 못했나 자괴감이 들더라니까. 진짜 훌륭하네. 그치? 이런 아이가 이야기 되면 리더로서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이 아이를 오히려 따르기 시작해. 그래서 나는 3월 학기 초에 대장질 하는 아이가 돋보이면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추종하기 시작할 때 사실 4번 아이의 유형이 보이지 않으면 좀 두려워. 왜냐면 그 문화가 졸업할 때까지 갈 거기 때문이야. 하지만 조용한 4번이 관찰되는 순간 마음 한켠에 안심이 돼. 조만간 판이 뒤집히겠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아이 부모님들이 유치원 졸업하고 나서 한 3학년 정도쯤 되면 유치원을 전화 오신다. 진짜? 선생님, 우리 땡땡이가 반장 되었어요 하면서 전화가 오신다.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유치원에서 학기 초에 혼자 놀아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 굉장히 강인한 아이라고 해석해 주셨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힘이 되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전화가 오시거든. 교사로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야. 그런데 사실 그 아이 반장이 된 게 왜 내 덕이니? 엄마도 나도 알아. 그 아이가 반장 된 건 내 덕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엄마는 이런 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야. 이 엄마는 원래 그러신 분이셨어. 늘 상대를 존중해 주셨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주셨고 내 아이를 당장 시급한 문제로 선생님이 도와주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선생님을 믿고 긴 호흡으로 아이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인내를 가지신 분이셨어. 그래서 난 그 엄마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머니, 제 덕분이 아니라
이런 훌륭한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빛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네 번째 유형의 아이가 좀 탐나지 않아? 그렇지. 나 역시도 내가 훗날 엄마가 된다면 저런 엄마가 되고 싶고 내면이 강인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4번 유형의 아이와 그 부모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지켜보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4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 궁금하다. 궁금하지? 그녀들을 통해서 배운 건 너무나 단순하긴 하지만 사실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예고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 첫 번째, 4번 유형의 아이로 키워내고 싶다면,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키워내고 싶다면, 불합리에 순응하지 않는 아이로 키워내고 싶다면, 나의 권리감을 찾아내는 아이로 키워내고 싶다면,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아이와는 자신이 알아서 적당하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가정 내에서 민주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라. 첫 번째는? 첫 번째야. 부모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은 친구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없어. 1번 유형의 아이지. 친구가 나에게 불합리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친구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 그리고 집에 가서는 대성통곡하는 아이가 2번 유형의 아이잖아. 이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마들이 사실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노출하셨을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아이가 지켜보는 데서 엄마가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야. 앞에서는 사람 좋아 보이고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는 집에 와서 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엄마가 내가 오늘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쏟아내는 거야. 그 모습을 내 아이가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의 행포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는 아이를 나무랄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할 수 없어. 본인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통제할 수 있니? 이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친구들에게도 공격적이고 힘의 원리로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을 보일 것이다. 엄마는 앞으로 학교 많이 드나드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 2번, 3번 유형의 아이로 내 아이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이가 가정 내에서 존중받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가족 내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삶을 배워나간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야. 쉽지? 그런데 이게 의외로 참 어렵다. 자, 두 번째는 엄마가 만들어준 친구 말고 아이가 스스로 본인과 결이 맞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엄마들 동기 많다. 남자들만 군대 동기가 있는 게 아니라 조리원 동기 있어요. 문화센터 동기 있어요. 어린이집 동기 있어요. 정말 다양한 동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엄마들이 서로가 결이 맞다고 하여 내 아이들도 결이 맞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어. 왜냐 각자 남편들의 유전자가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런데 엄마들끼리 사실 인간이랑 대화하고 싶거든. 그 옹알이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도 인간끼리 대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함께 몰려다니면서 공동 육아를 하기도 해. 아, 이거 필요하고 말고 그럼. 엄마들 충분히 내가 이해하거든.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산다면 같은 어린이집 기간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같이 몰려다니면서 아이들을 계속 같은 환경 속에 놀이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이들이 정말 잘 노는 경우라면 오케이, 너무 좋아. 그런데 내 아이가 참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아이가 지배를 하는 아이 밑에서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은지, 아니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아, 친구랑 나와 결이 맞아서 함께 어울려서 즐거운 존재가 아니라, 아, 서로 맞춰가는 거야. 좀 인내하는 거야. 참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친구 관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서 인지적인 왜곡이 생겨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배워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첫 시작점이 틀렸어. 친구 관계란 내가 희생하고 맞춰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와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함께 있어서 즐거운 게 친구 관계라는 거야. 그 즐거운 느낌을 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긍정적인 친구 관계, 그리고 바람직한 친구 관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 그러려면 엄마가 만들어진 친구 무리 안에서는 아이가 나와 결이 맞는 친구를 찾아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이집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유치원 선택을 할 때 내 아이의 기질에 맞는 곳에 엄마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엄마가 내 아이의 성향과 맞는 곳을 선택하였다면 그 기간에는 내 아이와 성향과 기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이미 우리 아이가 엄마가 만들어준 무리 속에서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늦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늦은 때란 있니? 없지. 늦은 때란 없어. 지금이라도 아이가 본인과 결이 맞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엄마는 그저 지켜봐주면 돼. 어디서 만들어 가겠니? 초등학교 안에서 만들어 가는 거야. 그 안에서 나와 결이 맞는 친구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아이가 충돌과 좌절들을 경험할 거거든. 그때마다 엄마가 나서서 선생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니, 아이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할 거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내 아이가 나와 결이 맞는 친구를 만날 때까지 집에서 사랑의 연료, 믿음의 연료, 집안에서는 너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부모가 있어 하는 그 연료만 가득 채워서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야. 사실 그 전쟁터에 우리가 대신 싸워줄 수 있다면 우리 부모들은 정말 장렬히 전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있다.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우리는 엄마니까. 맞아. 하지만 그 전쟁의 현장에 두 발 뜯고 있어야 되는 건 내 아이야.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가정 내에서 연료 가득 채워서 보내주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내 아이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봐주고 믿어주자. 세 번째는 혼자 논다고 하는 내 아이에게 부모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들키지 말아라. 혼자 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왜 혼자 놀아?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 엄마가 선생님에게 전화해줄까? 뭐가 문제야? 이렇게 걱정을 드러내는 순간 이 아이들은 좀 조급해져. 조급해지기 때문에 다시 그 독단적이고 횡포적인 놀이를 이끌어가는 현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걱정하니까. 착한 아이들일수록 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그러니까 혼자 논다는 아이에게 부모의 불안을 들키지 말아라. 내가 그 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 남편 위에 올려줘. 자, 마지막 네 번째야. 가장 중요한 거거든.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들여다보아라 하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 육아의 비밀은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또래 지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또래들끼리 잘 지내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또래들끼리 잘 지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시기거든. 그런데 또래 지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결핍을 친구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또래 지향성이 높은 아이들은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될 때 부모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떠올린대. 원래 부모를 떠올려야 되는 게 맞아. 내 인생의 나침반이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또래에게 나의 선택과 결정을 의논하는 아이들을 또래 지향성이 강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역설적이게도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격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는데 함께 있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느낌만 사라지는 거야. 이게 바로 또래 지향성이야. 그렇다면 아이가 부모에게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거잖아. 밖에서 또래들과 신나게 놀다가도 집이 들어오고 싶은 따뜻한 보금자리여야 할 거잖아. 힘든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부모를 든든한 지원군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 그렇지. 관계가 주는 결핍은 친구가 아닌 부모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부모와의 관계가 굳건한 아이는 또래 관계에 휘둘리지 않아. 4번 아이와 같은 경우야. 집에 가면 든든한 내 편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 아이에게 권리감을 빼앗겨 가면서 맞춰가면서 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뿌리내린 부모님들의 특징이 우리 교사들에게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나 안내서 등을 요구하지 않으셔. 근데 이 부모님들의 특징은 직관적으로 아이를 만나는 것 같아. 내 아이의 표정, 내 아이가 내는 분위기와 느낌, 그걸 다 읽어내시더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에 직관적으로 아이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니.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낸 분이겠네. 그렇지. 정말 많이 중요하다. 직관으로 만나는 그 삶 속에는 아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자,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 교실에도 대장질 하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일 수 있겠네요 하는 걸 한번 유추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대장질 하는 그 아이를 족치려고 하지 말자. 나와 우리 아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자. 더 크게 품고, 더 크게 사랑하자.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 명료할 때가 더 많아. 맞지.